자, 그러면 우리 아까 국가배상법 2조 보니까 어느 때 국가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냐면, 자, 공무원이, 그죠? 뭐 이렇게 요건이 다 갖춰져야 돼. 그래서 첫째,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자, 공무원 동그라미 1번. 여기서 공무원은 신분이 공무원인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응? 공무원 신분은 안 갖고 있더라도 공무 수행하도록 권한 받아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 받아 실질적으로 공무 수행에 종사하는 자 다 포함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 돼? 신분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 수행하도록 권한 받아서 하는 민간인이 있을 수 있잖아. 그 민간인이 그 직무 수행하다가 발생시키는 손해 누가 배상해야 돼? 국가나 지자체가. 그죠? 그래서 요거 중요한 논점.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신분이 공무원인 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면 공무원이지만 신분은 공무원 아닌데 공무 수행 위탁받아서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응? 우리 동네 통장님 공무원 아니죠? 하지만 뭐예요? 제한된 어떤 공무수행 권한 부여받았죠. 그죠? 통장님 같은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 기억번. 예. 우리 당연히 신분이 공무원인 자는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럼 대통령도 공무원, 선거로 뽑힌. 응? 판사도 공무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공무원. 그죠? 국회의원도 공무원. 응? 그죠? 예. 다 포함되죠. 때로는 우리가 공무원의 의미가 공무원을 보통 이제 우리 사람인 공무원을 보통 많이 떠오르지만 때로는 국회 전체 또는 지방의회 전체 이렇게 행정기관을 또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법 만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잖아. 국회에서 뭔가 잘못되게 법 만들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국가가 배상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니은.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위탁받아서 공무 수행하는 자가 위탁받은 공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성격의 업무, 일시적이고 한정된 업무라도 상관없습니다. 응? 통장님도 일시적이고 한정된 업무 맞는 거 아니에요? 응? 네, 그래서 일시적이고 한정된 상황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 디귿번. 이런 경우 있죠. A라는 사람이 요때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어요.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래서 근무했어. 한 3년 근무했어요. 근무했는데 이때 와서 뭐가 밝혀졌어? 이 사람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때 밝혀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 이 A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3년간 근무했는데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을 잘못 임명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 그렇게 되면 결격 사유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격 사유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한 행위는 무효로 봐요. 무효.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 근무는 했지만 공무원이 신분을 가진 적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봐요. 응? 공무원 신분이 애초부터 발생이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응?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임명 자체가 무효였어서 바로 이때부터 그냥 공무원 신분 없었던 거 다루고요. 이 사람 공무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퇴직금도 안 줘요. 퇴직금도 없어요. 다만 이때 일한 건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그거는 어쨌든 사실상 직무 일은 했잖아. 일한 대가의 성격으로서 월급은 뺏지는 않아요. 월급 나간 걸 그냥 줍니다. 응? 근데 퇴직금 받을 권리는 인정을 안 해줘요. 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제대로 적법하게 임명돼서 근무했던 자만 퇴직금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결입니다. 응? 근데 여기다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요 근무하는 중에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다른 국민이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A를 공무원으로 임명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망을 디귿번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응? 뭐 결국 국민은 당연히 이 피해자 국민은 뭐라고 믿어요? 이 사람은 국가가 임명한 공무원이라고 당연히 믿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한 행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죠. 응? 그래서 디귿번 어떤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난 후에 그 임명이 무효였다는 게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그 사이에 이 사람이 한 위법한 직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디귿번. 자, 그다음에 리을은 별건 아니고 리을은 우리 주한미군 있죠? 주한미군이 직무 수행하다가 우리 국민한테 발생시킨 피해 있죠? 직무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피해. 요거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조약을 맺어서 협정을 맺어서 일단 피해자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해서 받아가도록 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물어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는 그 예전에 보면 그러면 우리 저 경기도 파주에 그 효순이 미선이 미군 훈련 중에 장갑차에 이제 치여서 사망한 사건 있죠. 그럼 그 미선이 부모는 효순이 미선이 부모는 미군이 이제 직무 수행 중 발생시킨 손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해서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군 측에게 잘못이 있냐 없냐 따져봐가지고 미군 측에 잘못이 있다. 그렇게 되면 배상해준 돈의 75%를 미군 측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 정부가 25%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고만 지르면 뭐에서 출발해? 그 국가배상법은 누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럼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직원, 즉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수행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자, 물론 뭐 공무 위탁한 경우도 포함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한국은행 직원이 위법하게 직무 수행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단체긴 한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2번에서 한국은행 직원이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했다. 그러면 피해자 배상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은행을 상대로 청구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적용되는 법이 무슨 법?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민법에 따라서 배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지는 문제에 적용되는 법안이에요. 한국은행은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닌 공공단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신분이 공무원이자만 말하는 건 아니다. 공무 위탁받아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는 의미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한정된 업무라도 상관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게 가장 중요.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면 뭐 나왔어요? 판례를 보시면 국가배상법 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신분인 공무원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위탁된 공무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이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 2번도 중요합니다. 2번의 문장의 주어 뭐야? 한국토지공사. 그 다음에 뭐야? 셋째 줄 국가배상법 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아니다? 한국토지공사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면 원래는 그 대집행이라고 업무 나오죠? 뭐 불법 건물 강제 철거 같은 거. 근데 그거 원래 예를 들면 인천시장의 권한이야. 근데 인천시장이 한국토지공사에 그 권한을 넘겨줬어. 대집행하는 권한을, 철거 권한을. 그래서 토지공사가 소속 직원을 시켜서 이제 철거 업무를 하는데 위법하게 된 거야. 그래갖고 피해가 생겨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냐 하는 게 문제됐는데 인천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라는 거죠. 왜냐면 인천시는 대집행 권한을 토지공사에 다 넘겨준 거고 토지공사가 스스로 대집행하는 법적 권한자로서 스스로가 대집행을 한 거니까 그 위법한 대집행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토지공사 스스로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지. 이 말하자면 인천시가 토지공사를 마치 일을 대집행 업무를 하라고 시켜가지고 공무원처럼 너 이거 해 해가지고 일 시켜서 토지공사가 공무원처럼의 지위에서 대집행 업무를 한 거는 아니다. 완전히 대집행 권한 자체를 넘겨받아서 스스로가 인천시와 마찬가지 입장에서 스스로가 대집행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한국토지공사는 뭐예요? 둘째 주 끝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에서 대집행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공무원의 지위에서 대집행 업무를 한 건 아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스스로가 그 잘못된 대집행에 대해서 토지공사 스스로가 배상 책임자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에서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이제 판결 나온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체크해 보시면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 공무원으로 인정됐으면 어떻게 돼요? 직무 수행하다 위법하게 해서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일 시킨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일 질사안이다 라고 판결한 거. 예를 들면 시청소차 운전사, 그 다음에 뭐 소집중이 향토예비군, 그 다음에 통장, 뭐 교통할아버지,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 뭐 이런 것들이죠. 요거 좀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보지 않은 경우, 공무원으로 안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자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의용소방대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읽었던 한국토지공사.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용소방대원은 자기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뭐 소방 뭐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의용소방대원이 이 소방 그 활동과 관련해서 뭐 위법하게 직무 하다가 손에 끼쳤다. 그 의용소방대원 개인이 배상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법은 또 민법이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 유의해 두세요. 공무원으로 본 경우와 공무원으로 보지 않은 경우 판례에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자가 뭐 하다가 손해를 끼쳤어야 돼요?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끼쳤어야 됩니다. 그 직무 집행하는 거가 아닌 거로 손해 끼치면, 그러니까 신분이 공무원인 자인데 직무 수행과 상관없이 휴가 갔다가 누구하고 시비 붙어서 폭행. 그럼 공무원 개인이 배상하는 거예요. 민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직무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방가로 1번 중요합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지는 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발생시킨 손해가 된다. 이 직무에는 뭐예요? 뭐는 제외야? 거기 한 줄 제가 써놨는데 사경제적 작용은 제외. 요거 밑에 판례로 확인. 판례 1번 아주 중요. 시험에 단글로 나오는 판결. 판례. 뭐라 했어요?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라고 하는 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으로 하는 작용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해요. 자, 행정지도와 같이 비권력적으로 하는 작용도 포함되지만 뭐는 제외된다고요?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직무에는 포함 안 돼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 때문에 생긴 피해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1번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례 2번 판례는 어떻게 돼요? 2번 판례는 강남구청이 어쩌고저쩌고 뭐 했는데
이게 셋째 주로 일종의 행정 지도의 일환으로 행해진 거다. 뭐 아까 말했듯이 행정 지도는 이제 비권력적인 권고거든요, 국민한테. 응? 근데 이것도 뭐야? 비권력적으로 행해진 행정 지도 같은 작용도 직무 행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배상 책임 성립된다는 거예요. 응. 몇 개 읽고. 사실 1번이 제일 중요한 판례. 응? 응. 응. 자, 그 다음에 뭐 대충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4번 판례는 뭘까요? 철도 운행 사업. 철도 운행 사업. 그죠? 근데 셋째 줄에 보니까 철도 운행 사업은 무슨 작용이래요? 사경제적 작용. 응? 그럼 아까 사경제적 작용 포함된대요, 안 된대요? 직무수행이 안 들어가죠, 직무행위. 그러면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직무행위 아니니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배상해야 되겠죠. 응?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거죠. 응? 자, 5번 최근에 뭐 어떤 시험에서 나왔더라고요. 5번을 보니까 자, 도봉 차량기지 건설사업 부지 공공용지 협의 취득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단어는 뭐야? 공공용지를 협의 취득했대. 아, 요 단어. 공공용지, 그러니까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하고 어떻게 한 거야? 협의를 해서 소유권 취득. 협의 취득 딱 뜨면 협의 취득이라는 단어로부터 뭐 유추해? 이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맺고 사들이는 거야. 협의 취득은 그래서 성격이 뭐래요? 셋째 줄 나와 있잖아. 사법상 매매 계약 맺은 거라고. 이런 게 뭐야? 사경제적 작용이에요. 응? 그러면 논리적으로 딱 뭐예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행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매매 계약 이거 위법하게 뭐 잘못돼가지고 손해가 남 배상해야 된다. 적용되는 법은 민법.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이겠죠. 응? 쭉 읽어나가면 그렇게 되겠죠. 키워드는 공공용지, 협의 취득, 사법상 매매 계약, 사경제적 작용. 이거 하면 그 다음에 결론은 알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직무행위의 내용이란 들어보죠. 직무에 대해서 직무행위의 내용은 뭐예요? 법 만드는 거, 법 집행하는 행정하는 거, 재판하는 사법작용 이런 거 다 직무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너무 당연하고 법적인 행위, 사실상의 행위, 작위, 부작위 여기서 또 특히 부작위. 부작위 뭐예요? 해야 될 조치를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직무행위에 다 포함시킵니다. 부작위도. 그 다음에 뭐 저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뭐 가족관계 뭐 이런 등록 서류 뭐 이런 거 발급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공증행위라고 하면서 거기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앞에서부터 안 하신 분은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직무행위. 응? 자, 다만 셋째 줄 읽어보시면 국회에서 법 만드는 행위, 법원에서 재판하는 행위 이런 거는 조금 국민이 구제받는 절차와 관련해서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찰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작용 관련해서 판례 1번 밑에 나와서 판례 1번 일단 쭉 읽어보세요. 국회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셋째 줄 그 국회에서 법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법 만드는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하면서 쭉 읽어나가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 얘기예요. 다 밑줄 치지 마시고 자 어디서부터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는 이게 핵심 주어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법 만들고 있단 말이야.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는 셋째 줄 끝에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행위.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소정의 위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뭐예요? 위법행위. 응?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거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무슨 법률을 만들었어. 응? 그리고 그 법이 시행되고 했어. 근데 나중에 뭐라고 판정 났어?
그 국회가 만든 법률 헌법에 위반되게 잘못 만들었다 하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 만드는 행위는 그거 가지고 바로 직무를 고의과실에서 위법하게 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바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언제나 그러냐? 아니래. 예외가 있긴 있대. 그래서 어떤 예외? 응? 자, 거기 중간 부분에 있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한 내용이, 법 제정한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굳이 입법을 한 것 같은 특수한 경우.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부터 헌법 위반이 헌법에 어긋나는 거다. 응? 이게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면서, 그죠? 굳이 국회에서 헌법 위반되는 법률을 만들었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 수 있어? 국회의원 및 국회에서 법 제정 잘못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은 어떻게 돼?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자기네들은 맞게 법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되게 만들었다 하고 나중에 판정이 나더라도 그 법 잘못 만든 거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더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법 잘못 만들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단 예외. 국회에서 법 만들 때 처음부터 헌법에 위반되는 게 분명히 명백히 위반되는 게 분명한데도 그걸 알면서도 국회에서 굳이 그 법을 만들었다,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배상 청구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회가 법 잘못 만든 거에 대해서. 예? 이거 중요한 판결.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반대로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어서 국민한테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국회가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오랫동안 법을 안 만들어 가지고 국민이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입법 부작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입법 부작위. 그래서 읽어보면 국회가 일정한 사항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무슨 법 만들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런 법 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상황, 이럴 때 한해 국회가 법 안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죠. 첫째, 무슨 조건이에요? 국회가 법을 안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려면 첫 번째, 국회한테 어떤 의무가 있어야 돼? 뭐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법 만드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어야 돼요. 그럼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도록 안 만들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 안 하고 있어야 돼. 입법 의무 위반. 그죠? 요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요건이 충족됐을 때만 국회에서 법 안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 생긴 것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죠? 그 다음에요, 사법작용 관련해서 1번 보세요. 자, 법관이 행하는 재판 사무의 특수성, 또 재판하는 과정에 판사가 재판 과정을 잘못 진행한 게 있다 하더라도 재판은 보통 3심제 하잖아요. 그러면 1심 재판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바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 2심을 청구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2심, 3심을 통해서. 그래서 쭉 읽어나가시면 법관이 행하는 재판 사무의 특수성, 또 재판 과정의 잘못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불복 절차에 의해서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 이런 점에 비춰보면, 자, 거기 밑줄 쳐주세요. 두째 주 끝에 법관의 재판에, 거기서부터 법관이 재판하는 과정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행위로 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 아니고,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기는 판결 잘못이라기보다는
판결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판 진행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이 재판을 진행할 때 뭐 편파적으로 했다든지 뭐 좀 진행에 뭔가를 빼먹고 했다든지 또는 뭐가 누군가 이제 나도 뭔가 주장할 기회를 달라 그랬는데 안 주고 진행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바로 그 법관의 재판 행위가 위법, 국가의 배상 책임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요게 핵심. 다만 어느 때 한해서만 법관의 재판 잘못으로 인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럴 경우 그거는 그냥 읽어보죠. 다섯째 줄. 법관이 애초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라고 이런 사정이 인정될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줄 친 부분 위주로 2번 판례도 또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2번을 이제 공부할 때는요. 첫째 줄에 보시니까 재판에 대해서 따로 불복 절차 또는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1심 재판을 받았는데 뭐 판사가 뭐 재판을 잘못 진행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내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 절차 또는 시정 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 절차를 밟아서 시정을 받을 일이지 곧바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줄 재판에 대해서 따로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다섯째 줄 중간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국가 배상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 하지만 바로 밑에 어떻게 돼요? 재판에 대하여 바로 밑에 줄. 재판에 대하여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죠. 재판에 대해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제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안 남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재판 진행 잘못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 입은 거는 돈으로 국가 배상 받는 방법 위에는 없다는 남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는 국가에 대한 배상 인정될 수 있다. 그죠? 불복 내지 시정 절차가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못 하고 불복 내지 시정 절차가 남아 있지 않다면 국가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큰 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데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보기에 이제 시험에 잘 쓰여. 자 읽어볼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그러니까 법이 정한 청구기간 안에 적법하게 청구를 했어요. 국민이 억울하게 국가의 활동 때문에 자기의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당했다. 구제해달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야. 제대로 기간 내.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했어. 이 기간 지난 거라고 잘못 판단한 거야. 그래갖고 뭐야? 이거 기간 지나서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을 못 갖췄다. 그래가지고 주장하는 내용 검토도 안 하고 바로 재판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말하면 각하 결정을 내렸대요. 이게 이제 문제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후의 마지막 구제 절차가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예요.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거든.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제 절차인 헌법소원이라는 구제 절차 여기서 잘려버린 거죠. 각하당한 거 아니야. 분명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무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헌법소원 심판 이 청구 사건 처리하는 거 직무 수행하는 거 근데 어떻게 했어? 오인을 해가지고 각하시켜버렸어. 위법하게 이게 위법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위반 행위가 됐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이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게 일단 결론 중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그 밑에 것도 겸해서.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 사람 제대로 기간 내에 청구한 거다.
가정을 해보자. 기간 내에 청구를 한 거다. 그래서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청구한 사람의 주장을 다 검토를 해봤어. 검토를 해봤더니 해봤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 주장 안 맞는 거야. 그러면 무슨 판결을 받을까? 소위 패소. 그럼 결국 이제 기각한다 그래. 당시 청구한 사람의 주장 안 맞다. 아주 어차피 이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야. 이 사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국민으로서는 이 판정기관으로부터 판정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 자체도 박탈한 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죠? 예, 본안 판단, 즉 자기 주장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이상 설령 이 사람 기간 내에 청구를 했다라고 인정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 청구한 사람의 주장을 심사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판정을 받을 기회조차 못 가졌잖아. 그거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응? 아니 국민으로서는 이기든 지든 한번 판정은 받고 싶은데 그거 자체를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큰 틀 이해하시죠? 이번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자, 3번도 공부하세요. 3번. 일단 판사가 영장 발부하죠? 무슨 영장 발부했대요? 3번. 압수수색 영장. 어디를 가서 압수수색. 그런데 첫째 줄 압수수색할 물건, 대상물이 뭔지 기재를 안 했대. 영장 발부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수사관들이 그런 영장 가지고 와서 물건 압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 쳐놨죠? 압수수색할 물건이 뭔지, 원래 그 영장에 그 압수수색할 물건이 뭔지를 다 기재 항목이 있단 말이야. 거기다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판사가 영장 발부해줄 때 그 기재에 누락된 영장을 발부했대요.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게 영장을 발부할 때부터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뭐 이렇지 않는 한은 그와 같이 압수수색할 물건의 물건이 뭔지 기재에 누락된 영장 발부한 행위 불법행위 구성하지 않는다. 그것만 갖고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이렇게 돼가지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결국은 법관이 그렇게 영장 발부한 것에 대해서 위법임을 인식하면서 했거나 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응? 자, 1, 2, 3번 다 공부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판례 수사기관의 행위 1번. 자, 1번을 공부할 때는 일단 검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검사. 간단히 말하면 검사는 나쁜 놈, 죄를 지은 놈 잡아서 처벌받게 하는 거죠. 선량한 시민 보호하고. 그렇죠? 그래서 검사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범인 체포. 그리고 그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체포 구속해갖고 처벌해달라고 이제 형사재판 청구를 했어. 근데 재판에서 법원은 그 사람이 그 증거가 진범이라는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가지고 무죄 판결 내렸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몰아서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재판까지 받게 한 검사의 행위는 바로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1번 형사 재판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났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바로 검사가 그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고 한 행위가 그것만 갖고 바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다만 그 당시에 그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때만 그 검사의 그 같은 행위를 위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응? 일단 첫 번째는 검사는 당연하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응? 범인이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면 그걸 토대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재판 청구하고 하죠. 다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증거 불충분 무죄 판결 내렸다 해도 검사의 그 같은 직무상 행위를 위법이라고 보기는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때? 이 당한 국민의 입장은 억울하죠. 억울하게 체포돼서 구속되고, 그죠? 이 사람은 그러면 검사의 직무 수행 행위는 위법은 아니었고, 그러면 아까 배운 논리에 따르면 뭐가 돼? 보상으로 가야 돼요. 응? 검사가 적법하게 직무 수행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막 구속돼서 뭐 갇혀 있고, 그죠? 이런 피해를 당했죠. 그래서 마련돼 있는 제도가 우리가 공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형사 보상 제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억울하게 체포 구속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상받는 거, 응?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범인이다 해가지고 재판까지 다 해서 유죄 판결까지 내려지는 거야. 응? 그래서 징역 10년 이랬는데, 응? 한 3년 옥살이 했는데 진범이 잡혔어. 응? 그러면 엉뚱한 사람을 진범으로. 근데 그 사람을 진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고, 그래서 판사도 유죄했는데 그렇게 한 거 자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응? 적법. 다만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어. 그럴 경우에 인정하는 제도가 형사보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의 행정법 영역은 아니고, 응? 형사보상제도. 그래서 하루 갇혀 있던 거 뭐 예를 들면 한 하루에 뭐 요새 임금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줄까요? 요새 임금으로 따지면 하루 10만 원, 많이 쳐서 10만 원 정도 쳐준다. 그럼 뭐 3년 옥살이 했다. 그러면 얼마겠어요? 한 달에 300만 원. 되게 많이 쳐주는 거다.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 3년 하면 한 1억쯤 되겠다. 그렇죠? 3년 옥살이 하고 보상금, 나중에 1억 받는 거지. 응? 자, 근데 일본의 끝에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의 검사가 있어. 응? 자, 네 다섯째 줄 보니까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검사가 검찰이 이 사람 진범 맞다. 지금 무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죠? 그래갖고 이 사람 범인 맞다 해가지고 지금 구속시키고 법정에 세운 거야. 응? 근데 재판하는 도중에 뭐가 나타났어?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응? 유전자 분석 결과, 그죠?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나타난 거야. 근데도 검사가 어떻게 했어? 그 자료를 은폐했죠? 감췄죠? 감추고 뭐 했겠어요? 이 사람이 진범 맞다고 계속 우긴 거지. 응? 그리고 법원도 유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난 거야.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는데 검사가 은폐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게 드러났어. 그럼 검사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지. 이 사람 범인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소한 거를 이제 철회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 검사놈은 어떻게 했어요? 진범으로 몰아갔어. 그 사람 유죄 판결까지 받게 만들고 징역살이 하게 만들었어. 이때 이 검사의 행위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 응? 국가는 그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죠? 나쁜 놈의 검사. 응? 그래서 제 개인적 감정에 이런 검사놈은 어떻게 해야 돼? 응? 그냥 징역살이 시켜야 돼. 그죠? 응? 변호사 박탈하고 자격. 근데 이런 일 생기면 뭐 징계하려고 그러면 이때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표 딱 내고 그냥 나와. 응? 사표 내고 나와서 변호사 하면서 똥똥거리고 잘 살아. 나쁜 놈 아니에요, 진짜. 응? 이 문제라니까. 응. 자, 한편 2번도 비슷하죠?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여기는 출발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재판에 넘겨 공소 제기, 유죄 판결까지 다 내렸으나 재심 절차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없다. 무죄 판결 나온 거예요. 그죠? 이래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결국 경찰, 검찰이 뭐 한 거예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한 거라서 이 사람이 옥살이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 거죠. 이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그러면 이러한 직무를 집행하다가 발생시킨 손해여야,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다 발생시킨 손해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직무 집행하다가 발생시킨 손해냐 아니냐, 이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응?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군인이 군복 입고 군용 트럭을 몰고 운전을 해가요. 군인이 군복 입고 군용 트럭 몰고 운전한다. 거기다 술 먹고, 응? 그래가 민간인을 치었어. 사망.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이 뭐야? 군인이니까, 군인 당연히 공무원이에요. 국가 공무원. 그리고 군인이 트럭 몰고 가니까 군 업무 수행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그때 국가는 뭐라고 주장해?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거 얘 그 트럭 몰고 운전하는 애 군 업무 수행한 거 아니다. 뭐 했느냐? 얘네들이 놀러 나온 거예요. 군에서 부대 안에서 트럭 몰래 저 불법으로 꺼내가지고 놀러 나온 거야. 부대 밖으로. 그리고 술 먹고 놀고 부대로 복귀하다가 사고 난 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군 업무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다. 즉 직무 집행하다가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니까 국가는 책임 없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 군인 운전한 트럭 운전한 군인 개인이 민법에 따라 배상해야 되는 거다. 국가는 책임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군 업무 수행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 일리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내막은 알 도리가 없죠. 겉으로 보이는 건 군인이 군복 입고 트럭 몰고 운전해 가면 군 업무 수행하는 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쟁점이 됐는데, 우리 판례는 그래서 직무 집행하는 거냐 아닌지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냐면,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야 된대.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 외관상 보이는 걸 위주로 판단해야 된대.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직무 집행하는 행위인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행위 자체의 외관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응? 아주 중요한 거. 따라서 중요한 기준은, 판단 기준은 행위 자체의 외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든 경우에 어떻게 했겠어요? 일반 사람들 기준은 군 직무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럼 누가 배상해야 돼?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안 중요해요? 응? 셋째 줄, 정당한 권한 내 행위냐 아니냐, 일반 국민 알 도리 없습니다. 정당한 권한 내 행위인지 여부, 또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 집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 이런 거 알 도리 없습니다. 따라서 셋째 줄, 해당 공무원이 직무 집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 여부, 또 세 번째, 피해자가 직무 수행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실제로 직무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오로지 뭐만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이는 외관만 가지고 판단한다. 응?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자, 첫째 줄, 직무 집행이란 직접적인 그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 끝에 무엇도 포함한다고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수적 행위도 직무행위에 포함시킵니다. 응? 그래서 예를 들자면 둘째 줄에 수사 중에 고문행위면 이건 정확히 직무행위야. 응? 근데 수사 중에 경찰이 막 폭행, 이거 어떻게 돼요? 수사와 제대로 직무행위인 수사하는 도중에 우발적으로 생긴 폭행, 이것도 직무행위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거죠. 응? 자, 판례로 확인해 봅니다. 자, 1번 직무의 집행행위 판단 기준. 자, 1번 또 한번 읽어보면 복습이 되는 거야.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 집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첫째 줄, 직접 공무원의 직무 집행행위 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고, 직무 집행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그거면 되는 거지. 셋째 끝에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라든지 그 상관없다. 또 행위자로서 주관적으로 공무 집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그것도 상관없다. 또
다섯째 줄, 실질적으로 공무집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상관없다. 오직 뭐야?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관을 가지고 직무집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직무집행행위로 인정된 사례 그래가지고 1번 나왔죠. 1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군인이 군복 입고 군용트럭 몰고 간다. 그럼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외관상 직무집행하는 거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실제 직무집행인지 아닌지 알 도리 없다. 그죠? 예. 외관상 뚜렷한 이상 어떻게 돼요? 응?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거죠. 응? 1번 판례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2번 상급자가 하급자,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교육, 훈계, 이건 직무수행 행위야 원래가. 근데 폭행을 하게 이뤘어. 뭐 암기 제대로 못한다 해가지고 폭행하게 되는데 폭행 그 자체는 직무 원래 적법한 직무행위에 안 들어가는 거지만 이게 이 직무수행하는 과정에 관련돼서 일어난 거죠. 이것도 직무행위로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거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3번 그 밑줄 3번 판례는 교통할아버지. 응? 교통할아버지. 자, 교통할아버지는 법적인 명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그런 거야. 인천시장이 구청장들한테 지침을 내렸어요. 뭐 각 구청마다 또 구청장은 또 동장한테 다 지침을 내렸고, 그래서 각 동네마다 신체 건강한 할아버지들 좀 이렇게 선발을 해서 간단한 교통정리 업무를 좀 맡기고 위탁하고 수당을 좀 드리는 걸로. 응? 그렇게 해서 선정된 노인을 교통할아버지라고 이제 칭한 거야. 응? 근데 원래 이 맡긴 일은 뭐야? 교차로에서 예를 들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있고 그러면 이 교통할아버지가 구청에서 나눠준 모자 쓰고, 응? 어깨띠 이거 뭐 하고 깃발 들고 여기 뭐 인도에 서 있어야지 차도로 내려서지 마세요. 뭐 해가지고 깃발 들고 이러고 있다가 또 파란불로 바뀌면 싹 깃발 올리고 이렇게 이런 정도 하고 어린이 뭐 보호, 응? 이런 간단한 업무만 하시라 하고 업무를 위탁한 거야. 그리고 수당을 좀 드리는 거. 그런데 어떤 사건가 있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신 거예요. 교차로 한복판에 나가서 막 교통 정리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피해자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거야? 예를 들면 여기 구청장이 이런 임무를 맡겼거든. 응? 구가 지방자치단체죠. 이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구청 측에서 뭐래? 아니 이거는 우리가 맡긴 일이 아니다. 이 할아버지가 독단적으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거니까 이 할아버지 개인이 민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지 우리 구청은 배상 책임 없다. 구는 이러고 이제 싸운 거예요 재판에서. 근데 자 판결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직무수행행위인지 아닌지는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럼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응? 이 일명 교통할아버지가 구청장으로부터 무슨 일을 하라고 업무 부여됐는지 알 도리 없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구청에서 나눠준 모자 쓰고 어깨 뒤두르고 뭐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외관상 응? 직무 수행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응?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구청은 배상해야 된다. 판결 난 거예요. 응? 이 구청 여기 두 가지 있죠. 이 할아버지 일명 교통할아버지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지만 국가배상법상의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응? 또 직무집행이냐 아니냐 객관적인 외관을 가지고 봐야 되니까 이거는 외관상 직무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구청이 배상해야 된다 라고 판결 나온 거. 3번. 자 4번은 키워드가 뭐냐면 위조예요. 위조. 첫째 줄. 원래 이 사람은 인사업무 담당하는 국가의 공무원이야. 인사업무 담당을 맡아오던 신분도 공무원인 사람이 뭐 했대요?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위조했어요. 응? 위조해가지고 은행 가서 뭐 다른 공무원이 자기 대출 받는 거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뭐 다 보증 쓰고 뭐 했다 이런 거로 위조해가지고 거액을 대출 받아서 도망간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무원한테 뭐 돈 내준 은행은 못 받게 되니까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한 거죠. 응?
국가가 뭐라 그래? 위조한 거를 갖고 이제 위조가 이게 직무수행 행위냐? 응? 이건 국가가 책임 못 진다. 배상 못 해준다. 근데 여기도 뭐야? 실질은 위조하는 행위는 직무수행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외관상 이 사람이 원래 이 업무를 쭉 해온 사람이에요. 다른 공무원에 증명서 발급해주고 해온 사람이야. 쭉 해온 사람이 갖고 온 문서인데 외관상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응? 그래서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어쩌고저쩌고해서 넷째 줄 뭐래요?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뭐야?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 응? 끝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국가는 그 은행에 배상해줘야 된다. 자, 다 외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를 보시면 5번은 셋째 줄에 뭐 있어요? 쭉 읽어보실 때 퇴근 시간. 응? 퇴근 시간이 다 돼서 뭐야? 집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여기서 중요한 거는 퇴근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 응? 그러니까 이 사안을 좀 간단히 축약하면 여기 뭐 미군부대 소속 선임하사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쉽게 하면 공무원이 상관의 명에 따라 출장을 가는 거야. 출장을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일 처리를 하고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야. 그럼 보통 어떻게 많이 하죠? 바로 또 직장으로 다시 복귀했다가 퇴근 안 하고 이제 거기서 출장 갔던 일에 대해서 상관한테 보고를 다 하고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바로 퇴근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퇴근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퇴근하는 길이었죠. 응? 그런 사정이. 그런데 아직 퇴근 시간 안 지났다는 거야. 퇴근 중에 교통사고 낸 거야. 그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렇죠? 응. 퇴근 중에 일으킨 사고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고다. 이래가지고 응? 국가 배상해야 되는 거야. 퇴근 중의 교통사고. 응? 퇴근 시간 안 지났어요. 퇴근 시간 중에 교통사고. 그 다음에 6번 비슷한 겁니다. 6번, 5, 6번 같이 묶어서 보시면 육군 중사가 뭐였대요? 아마 저 군대 무슨 독수리 훈련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훈련 지역 이제 제대로 다 준비됐나? 정찰하러 오토바이 타고 나갔죠? 응?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귀대하던 중 사고가 났대요. 귀대 중에 사고. 이것도 결론 뭐였어요? 응? 비록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객관적으로 위 운전 행위는 사전 훈련 지역 사전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 것으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다 해서 이것도 국가가 그 뒷자리에 타고 있던 뭐 해야 돼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된다. 여기까지만 마무리된 거죠. 그죠? 다만 6번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마 뒷좌석에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인데 뒷자리에 타고 있던 군인은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응? 여기서 가해자는 육군 중사고 자기가 오토바이 운전하고 가잖아. 뒷자리에 소속 부대 소속 군인 또 뒷자리에 태우고 중차 갔잖아요. 돌아오다 교통사고 났지. 그럼 이 피해자인 군인은 뒷자리에 탔던 군인은 우리 배운 지식에 의하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아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직무수행 중 다치고 사망하면 다른 법이 정한 보상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군인은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못하게 될 거예요. 응? 그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직무집행으로 포함시켰죠. 응? 반면에 직무집행으로 인정 안 된 사례 있죠? 거기까지 하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집행으로 인정 안 된 사례 1번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 냈대요. 요거는 출근에 포인트가 있어요. 출근 중에 사고 냈어요. 출근하다가 사고 낸 거는 직무 수행하다가 사고 낸 거로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응? 아까 퇴근 중에 퇴근하다 사고 낸 건 직무 수행으로 인정이 됐는데 출근 중에 사고 낸 건 아직 직무 시작이 안 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직무 집행행위로 인정 안 하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 안 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2번은 구청 공무원이 사기를 쳤어요. 응? 뭐 해가지고 어디 아파트 어디 저 주택 철거되면 아파트 입주권 나온다 뭐 이러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하여튼 뭐 돈을 챙겼나 봐. 그런데 쭉 사건을 읽어보시되 구청 공무원이 세입자들에게 시형 아파트 입주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이 구청 공무원이 사기를 칠 때는 소속이 어디였어요? 넷째 줄. 이 구청 공무원 갑 소속 근무 부서가 어디였어요? 세무과예요. 세무과. 사기를 칠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 사기 치고 문제가 될 이제 당시에는 주택 계장으로 갔대요. 응? 어쨌든 그랬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세무과 소속의 구청 공무원이 사기를 쳤다. 넷째 줄 뭐로 인정 안 됐어요? 직무 수행, 직무 범위로 인정이 안 됐어요. 외형상으로도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응?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택과 소속 공무원이었다면 외형상 인정될 수 있었을 거야. 그죠? 근데 세무과 소속 공무원인데 이런 뭐 아파트 입주권 뭐 이런 업무는 전혀 아닌 것이다. 근데 그걸 믿고 이제 공무원이 사기치는 걸 믿고 뭐 했다가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건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야? 구청이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 누가 배상해야 돼? 그렇죠. 이 사기친 공무원 개인이 민법에 따라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 공무원 돈 없으면 배상 못 받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돈 없어서 배상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국가나 지자체한테 청구해서 배상받는 걸 선호하겠죠. 응? 근데 구청은 배상 책임 없다 그러는지. 응?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건 쉬운 거. 육군 하사가 순찰을 빙자하여 부대 이탈한 뒤에 가지고 나간 총기로 사적 감정 가지고 사감, 사적 감정으로 민간인을 쏴서 죽이는 사건. 그죠? 이거는 직무하고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행위였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이런 식의 판결. 자, 그 밑에 몇 가지 4번에 보면 60년대, 70년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소개되고 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지금 이 사건들 중에서 중요한 거 많이 나오는 거, 교통할아버지는 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교통할아버지, 또 4번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위조한 행위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무집행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서는 1번 출근 중에 사고, 이거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정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는 중에서요, 국가배상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쭉 있는데, 이 요건들이 다 충족됐을 때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일단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뒷얘기는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